지난 줄거리. 실종된 여동생을 찾다가 괴한들의 습격으로 혼수 상태에 빠진 강력계 형사 서가람. 가까스로 목숨은 구했으나 여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사직서를 내고 한적한 산골 마을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노사부에게 고조선 시대부터 내려온 전설의 무예 태양권을 전수받게 된다. 지리산에서 4년간에 걸친 혹독한 고행 끝에 태양권의 마지막 전승자가 된 서가람. 그는 도시로 내려와 과거 동료 형사였던 김민준 형사의 도움으로 어둠의 조직 검은 달을 물리치고 죽은 줄로 알았던 여동생 가을이를 구출하는 데 성공한다. 천상계의 무예 태양권으로 무장한 서가람. 새로운 시대의 영웅이 다시 세상에 귀환한 것이다. 제목: 태왕의 귀환 3편. 비의 기부금. 1장. 어둠 속에서 피어난 씨앗. 깊은 잠에 들면 꿈속에서 여전히 차가운 쇠창살이 가을의 심장을 짓눌렀다. 귓가에는 정체 모를 그림자들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맴돌았다. 악의 조직에 납치되어 끌려갔던 악몽 같은 시간들은 몸은 구사일생으로 돌아왔지만 영혼은 여전히 그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듯했다. 밝은 대낮에도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불안감을 드리웠고 작은 소리에도 움찔하며 주변을 경계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 잔혹한 기억의 파편들은 불쑥불쑥 튀어나와 가을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숨쉬는 것조차 버거운 나날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밝고 긍정적이던 서가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세상 모든 색깔이 회색으로 바랜 듯 그녀의 삶은 무미건조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지옥 같은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햇살을 마주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그리하여 가을은 다시 익숙하지만 낯선 공간인 대학교로 복학을 택했다. 복학 첫날 캠퍼스는 여전히 활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가을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강의실의 북적임도 친구들의 웃음소리도 자신과는 동떨어진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다. 그녀는 홀로 도서관에 틀어박혀 지내거나 강의가 끝나면 곧장 오빠가 있는 집으로 향하곤 했다. 하지만 어둠은 언제나 그녀를 따라다녔다. 새벽녘 납치 당시의 끔찍한 기억들이 선명하게 재생되면 그녀는 숨이 턱턱 막혀 울음을 터뜨렸다. 동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와 자신을 구해줬던 오빠 서가람에게 미안해서 그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켜야만 했다. 그녀의 어깨는 항상 무거웠고 고통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을은 학교 게시판에 붙어있는 포스터 한 장을 발견했다. 낡은 종이 위에는 사랑 나눔이라는 투박한 글씨와 함께 소박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짓는 봉사자들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힘든 이웃에게 작은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그 문구가 가을에 얼어붙은 심장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누군가를 돕는다면 어쩌면 나도 다시 빛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고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가을은 용기를 내어 사랑 나눔 동아리의 문을 두드렸다. 동아리 활동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했다. 매주 주말마다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무료 급식을 준비하고 도시락을 나르고 손을 잡아주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재료를 손질하고 따뜻한 밥을 지어 대접하는 시간들은 가을에게 예상치 못한 기쁨을 안겨주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나르는 동안 그녀의 얼굴에는 서서히 잊고 지냈던 미소가 되살아났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어르신들의 감사하다는 인사,
동료 봉사자들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가을은 서서히 마음의 벽을 허물어갔다. 어쩌면 자신에게도 이렇게 밝고 따뜻한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힘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보게 되었다. 육체는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성실함과 진심은 동아리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가을은 누구보다 일찍 와서 준비를 하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남아 뒷정리를 했다. 묵묵히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1년여 동안의 헌신적인 활동 결과 가을은 사랑 나눔 동아리의 임원, 그것도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총무팀에 들어가게 되었다. 총무팀은 동아리 회비와 기부금 등을 관리하는 동아리에서 가장 중요한 팀이었다. 책임감과 함께 뿌듯함이 밀려왔다. 이제 동아리 운영에 더 깊이 참여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을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설렘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총무팀의 일원으로서 회계 장부를 검토하던 어느 날이었다. 수기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는 장부의 숫자들이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며칠 밤낮을 새워 과거 기록과 현재 지출 내역을 대조하던 가을의 눈에 미세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식료품 구매 영수증 금액과 실제 지출된 금액이 미묘하게 일치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오이거나 오기일 거라고 생각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그럴 수도 있겠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려 했지만 일단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자 장부의 모든 숫자가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선배들이 알려준 방식대로 차근차근 데이터를 확인했다. 지출 결의서, 영수증, 통장 입출금 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의심스러운 부분을 표시했다. 주말마다 나가는 무료 급식 활동은 비용이 꽤 많이 드는 일이었고 동아리 회비 외에도 외부 후원 단체나 개인 기부자들이 보내주는 기부금도 상당했다. 특히 익명으로 들어오는 거액의 기부금들은 더욱 그랬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 단순한 착오가 아니었다. 장부의 숫자들이 조작되어 있었던 것이다. 일부러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 놓은 탓에 알아채기 힘들었지만 끈기 있는 가을의 추적 앞에 그 위선의 장막은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회비 중 상당액이 그리고 기부금 중 일부가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 알 수 없는 외부 계좌로 유출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그녀의 눈앞에 드러났다. 손이 덜덜 떨렸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에게 치유와 희망을 안겨주었던 사랑 나눔 동아리에서 이런 비리가 일어나고 있었다니. 가을은 밤잠을 설쳤다. 오랫동안 존경했던 선배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이 정말 이런 일을 했을까? 아니, 그럴 리 없어. 분명 착오일 거야. 하지만 증거들은 그녀의 부정을 용납하지 않았다. 조작된 영수증, 가짜 서명, 몇몇 계좌로 반복적으로 빠져나간 돈의 흐름.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명확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가을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진실을 동아리 간부들에게 알리기로 결심했다.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그녀는 총무팀장과 동아리 회장을 찾아갔다. 어렵게 말을 꺼내 비리 증거를 제시했을 때 그들의 표정은 굳어졌고 가을의 기대와 달리 싸늘한 반응이 돌아왔다. 가을아, 아직 내가 총무 업무에 익숙지 않아서 그래. 오해가 있는 것 같네. 그런 일 없어. 회장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저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 조용히 넘어가면 될 일을 왜 시끄럽게 해? 총무팀장인 선배는 오히려 가을을 나무랐다. 가을은 그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더욱 충격을 받았다. 아니, 무책임을 넘어선 경고였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명확한 증거를 들이밀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가을을 문제아로 몰아갔다. 그들의 눈빛에는 위협적인 기색이 역력했다. 결국 그녀는 간부들에게로부터 싸늘한 통보를 받았다. 내가 동아리에 물을 흐리는구나. 오늘부터 너는 사랑 나눔 동아리에서 제명이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선한 의지로 시작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비참하고 억울했다. 자신이 믿었던 공동체에 대한 배신감에 가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소한 학생들에게는 알려야 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분노와 함께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수집했던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랑 나눔 동아리의 비리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게시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그녀의 희망은 채 5분도 되지 않아 산산조각 났다. 새로 고침을 누를 때마다 게시물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가을은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글이 감쪽같이 삭제된 것을 보며 그녀는 단순히 동아리 간부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직감했다. 이 비리는 생각보다 훨씬 거대하고 깊이 뿌리내린 어둠이었다. 거대한 힘이 그녀의 목소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서늘한 확신이 엄습했다. 가을은 망연자실한 채 밤거리를 걸었다. 밤하늘은 별 하나 없이 어두웠고 바람은 차가웠다.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았다. 비어있는 게시판처럼 텅 비어버린 마음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향하던 그때였다. 바로 집 앞 골목 어귀에서 갑자기 그림자 같은 존재가 튀어나왔다. 동시에 강력한 힘이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고 누군가의 거친 손이 가을의 입을 틀어막았다. 억압된 비명이 터져나오려는 순간 칼날 같은 차가운 금속이 그녀의 목에 닿는 것을 느꼈다. 쉿. 조용히 해. 까불지 말고. 낮게 읊조리는 섬뜩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가을의 눈은 공포에 질려 크게 뜨였다. 자신을 납치했던 악의 조직과 다른 종류의 섬뜩한 기운이 그녀를 짓눌렀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면서 온몸이 마비되는 듯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가을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온몸으로 저항했다. 그녀의 발버둥에 괴한의 손에서 잠시 틈이 생겼고 가을은 필사적으로 꺄! 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 비명은 어두운 밤하늘을 찢으며 멀리 퍼져나갔다. 바로 그때였다. 2장 그림자 밖으로 나온 발톱. 가을의 비명은 어둠을 찢고 적막한 밤 공기를 갈랐다. 그 순간 마침 퇴근 후 집에서 쉬고 있던 서가람은 동생의 비명 소리를 듣고 3층 빌라 창문에서 번개처럼 몸을 날렸다. 동생의 절박한 절규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그의 눈앞에는 검은 형체 두엇이 가을을 붙잡고 위협하는 섬뜩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낮게 깔린 달빛 아래 괴한 중 한 명의 손에 들린 차가운 금속이 섬뜩하게 반짝였다. 그 손 놓지 못해! 가람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그는 지체 없이 괴한들을 향해 돌진했다. 괴한들은 갑작스러운 기습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허리춤에서 칼을 빼들며 가람에게 덤벼들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제법 빠르고 날카로웠다. 하지만 가람은 상대의 칼날이 미쳐 닿기도 전에 몸을 틀어 위협적인 움직임을 피했고 그의 주먹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괴한의 턱을 향했다. 커허! 둔탁한 소리와 함께 괴한 중 한 명이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경악이 뒤섞여 있었다. 가람의 공격은 단순한 완력이 아니었다. 오랜 수련을 통해 단련된 말 그대로 태왕권이라 불리는 무술의 정수가 담겨 있었다. 상대를 압도하는 기세와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동작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다. 그의 손끝, 발끝 하나하나에는 정확한 힘과 기술이 실려 있었고 괴한들의 반격은 마치 어린아이의 재롱처럼 무력하게 흩어졌다. 첫 번째 괴한이 쓰러지는 것을 본 다른 괴한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가람의 실력을 얕봤다가 큰 코 다친 것을 깨달았는지 더 이상 전의를 상실한 채 덤벼들지 못했다. 오히려 순식간에 형성된 전세 역전에 겁먹은 듯 서로를 돌아보았다. 가람은 틈을 주지 않고 쓰러진 괴한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발을 들어 그의 등줄기를 밟았고 다른 괴한은 망설임 없이 뒷걸음질치며 어둠 속으로 녹아들기 시작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들의 후퇴는 너무나도 빠르고 조직적이었다. 순식간에 불과 몇 초 만에 그들은 골목 어귀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그들의 존재는 바람처럼 사라져버렸다. 가람은 달아나는 괴한들을 쫓으려 했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들바들 떨고 있는 가을의 모습이었다. 그는 주저없이 괴한들을 추격하는 것을 포기하고 가을에게로 달려갔다. 가을아, 괜찮아. 다친 곳은 없어. 가람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그 안에는 걱정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가을의 어깨를 붙잡고 혹시라도 다친 곳은 없는지 살폈다. 가을은 온몸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심장은 아직도 격렬하게 뛰었고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다. 머릿속에는 방금 전 괴한의 차가운 칼날이 스쳐 지나가던 순간과 오빠가 괴한들을 순식간에 제압하던 모습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겨우 정신을 차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빠, 괜찮아. 힘없이 내뱉는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가람은 말없이 가을을 품에 안았다. 가을은 오빠의 품에 안겨 겨우 숨을 고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따뜻하고 든든한 오빠의 품 안에서야 비로소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날 밤 서가람의 집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가을은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도 여전히 손을 떨었고 가람은 그런 동생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굳게 닫힌 창문 너머에서 불어오는 밤바람 소리조차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괴한들의 습격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분명 자신들이 사랑 나눔 동아리의 비리를 파헤치려 하자 조직적인 경고를 보내온 것이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가을아, 학교 동아리 수준의 일이 아니라고. 가람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할 것을 제안했지만 가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빠, 소용없어. 내가 학교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5분 만에 사라졌어. 이건 학교 차원의 문제도 아니야. 뒤에 뭔가 더 거대한 게 있어. 경찰이 움직여도 금방 덮어버릴 거야. 가을의 눈은 불안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심이 엿보였다. 가람은 동생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의 친구 김민준 형사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는 가을의 직감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비록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지만 민주는 사회 곳곳에 기생하는 거대한 비리 조직의 실체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더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직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공권력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민준 역시 섣부른 행동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충고했었다. 다음 날 아침 가을은 결국 휴학계를 제출했다.
그녀는 학교에 나가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휴학이라는 선택은 그녀에게 현실적인 도피처가 되어 주었지만 동시에 그만큼 더 깊이 진실을 파고들 기회를 주었다. 가을은 온종일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 화면에만 매달렸다. 사랑 나눔, 대학 연합 동아리, 기부금 횡령, 자선단체 비리, 관련 키워드를 끊임없이 검색하며 정보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나갔다.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몰두한 끝에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사랑 나눔 동아리는 단순한 학교 내 자선 동아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국 주요 대학에 널리 퍼져 있는 거대한 대학 연합 동아리의 일부분이었다. 각 대학마다 지부가 있었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연합 동아리의 최상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바로 동행재단이라는 이름의 자선단체였다. 동행재단. 처음 그 이름을 접했을 때 가을은 잠시 혼란스러웠다. 동행재단은 그녀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하고 신뢰받는 자선단체였다. TV 광고에서도 종종 접했고 연예인들이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모범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비쳤었다. 사랑을 나누는 이들의 동행이라는 아름다운 슬로건 아래 소외된 이웃을 돕고 희망을 전하는 국민적인 재단이었다. 어떻게 이런 훌륭한 재단이 비리의 온상과 연결될 수 있을까? 가을은 자신이 무언가 크게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동행재단에 대한 정보를 더욱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합리적인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동행재단은 단순한 자선단체가 아니었다. 그 규모는 가을의 상상을 초월했다. 전국 각지에 지부를 두고 있었으며 그 산하에는 사랑 나눔과 같은 대학 동아리 외에도 연탄 나눔, 독거노인 돕기, 장애인 복지, 결식 아동 지원 등 크고 작은 20개가 넘는 봉사 단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야말로 거대한 피라미드식 조직이었다. 가을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국가적인 규모의 조직적인 횡령과 착복이 분명했다.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간 것은 불과 며칠 전 자신을 습격했던 괴한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동아리 간부들의 사주를 받은 이들이 아니었다. 동행재단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였을 때 가능한 일이었다. 그 조직이 자신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무력까지 행사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분명 자신이 처음은 아니었을 것이다. 조직의 비리를 파헤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어쩌면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밤늦도록 자료를 정리하던 가을은 결국 모든 자료를 출력하고 정성스럽게 정리했다. 잠시 뒤로 물러나 자신의 노력의 결과물을 바라보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눈앞의 보고서에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한 줄기의 빛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그 거대한 선의의 얼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서는 동행재단의 화려한 웹사이트가 빛나고 있었지만 가을의 눈에는 그것이 거대한 위선의 가면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가람은 동생의 방불이 늦도록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고 잠시 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들이켰다.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자료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고 가을의 얼굴은 피곤함과 함께 놀라움, 그리고 무언가 거대한 진실을 마주한 듯한 굳은 표정으로 가득했다. 오빠, 가을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빠, 내가 알아냈어. 이 비리의 배후에는 동행재단이 있어. 가람은 가을의 옆에 앉아 그녀가 밤새 정리한 자료들을 차분히 들여다봤다. 동행재단이라는 이름은 그에게도 매우 익숙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송하는 그 거대한 자선단체가 동생을 위험에 빠뜨린 비리의 뿌리라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자료를 꼼꼼히 훑어볼수록 그의 얼굴은 점차 굳어져 갔다. 대학 연합동아리 사랑 나눔부터 시작해 수십 개의 산하단체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구조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가람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분노가 실려 있었다. 국민들이 기부한 소중한 돈을 이런 식으로 착복하고 있었다니.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야. 악질적인 범죄라고. 가을은 자료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동행재단의 이름이야. 너무나 선한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그리고 규모도 너무 커. 산하단체가 20개가 넘고 전국에 지부를 두고 있어. 이건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파헤칠 수도, 무너뜨릴 수도 없어. 그들의 대화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다. 가을은 자신이 알아낸 정보들을 오빠에게 자세히 설명했고, 가람은 신중하게 모든 것을 경청했다. 동행재단이라는 거대한 이름이 그들의 눈앞에 거대한 장벽처럼 다가왔다. 이 조직은 단순히 돈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공권력까지도 소나기에 넣고 흔들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는 것을 두 남매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조직의 비리를 파헤친 사람들을 위협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을 배신한 저들을 용서할 수 없어. 가람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의 손은 불끈 쥐어졌고 그의 가슴 속에서는 꺼져가던 정의감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올랐다. 가을은 오빠의 눈을 마주 보았다. 오빠의 분노는 그녀의 것과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오빠가 다시 위험에 빠질까봐 걱정되었다. 과거 악의 조직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줬던 오빠의 힘을 믿으면서도 이제는 자신으로 인해 오빠까지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오빠,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해. 혹시라도 오빠마저. 가을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가람은 가을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그녀를 다독였다. 걱정 마. 가을아, 오빠는 너를 혼자 두지 않아. 그리고 저런 비리 조직이 활개를 치도록 그냥 둘 수는 없어.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우리에겐 김민준 형사도 있잖아. 그는 우리를 도울 거야. 가람의 말에 가을의 불안한 마음은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찾았다. 김민준 형사는 경찰이라는 제도권 안에 있는 유일한 아군이었다. 두 남매는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함께 다가올 싸움에 대한 미지의 불안감이 공존했다. 그들의 앞에 펼쳐질 길은 험난하고 가시밭길일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동생의 아픔과 자신의 정의감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의 빛을 위해 그들은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었다. 3장. 우연을 가장한 만남. 다음 날 가람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는 가볍게 술이나 한잔하자. 는 식으로 운을 떼었지만 이내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실렸다. 민주는 가람의 변화를 직감하고 이례적으로 가람의 집으로 찾아오기로 했다. 그는 주말 저녁 가볍게 맥주나 한잔하자는 명목으로 가람의 집 현관벨을 눌렀다. 마치 우연을 가장한 만남처럼
그렇게 세 명의 운명이 얽히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야, 민준아, 애인도 없는 놈이 뭐 하느라 이렇게 바쁘냐? 얼굴 보기 정말 힘들다. 가람은 활짝 웃으며 민준을 맞았다.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지 않도록 평소와 다름없이 편안한 농담을 건넸지만 민준의 예리한 눈은 이미 가람의 얼굴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다. 거실에는 서가을이 활짝 웃으며 민준을 맞이했지만 그녀의 옆에는 각종 서류 뭉치와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다. 민준은 살짝 의아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고 가을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가을아. 오랜만이네. 휴학했다는 소식은 가람이한테 들었는데 공부하느라 바쁜 모양이네. 가을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오빠,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어요. 탁자 위에는 시원한 맥주와 간단한 안주가 놓였지만 공기는 쉬이 풀리지 않았다. 몇 차례 가벼운 대화가 오고 간 후 가람은 맥주 한 모금을 들이켜며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민준아, 사실 내게 할 이야기가 있어. 가을이가 겪은 일 때문에 널 부른 거야. 민준의 표정은 순간 진지해졌다. 그는 컵을 내려놓고 가람을 똑바로 바라봤다. 무슨 일인데?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나오는 건 정말 오랜만인데. 가람은 먼저 가을에게 눈짓을 보냈다. 가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크게 심호흡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준 오빠, 제가 학교에 복학하고 사랑 나눔 동아리에 들어갔다가 좋지 않은 일을 겪었어요. 가을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고 불안정했지만 점차 힘을 찾아갔다. 그녀는 동아리에 가입하게 된 계기부터 순수하게 봉사활동에 임했던 시간, 그리고 총무가 되어 회계장부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하기까지의 과정을 차분히 설명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파헤쳐 보니까 회비랑 기부금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민주는 그녀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다. 그의 직업상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작은 비리부터 거대한 범죄까지 수없이 봐왔기에 동아리 회비 횡령 같은 일은 드물지 않았다. 하지만 가을의 얼굴에 떠오른 진지함과 불안감은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동아리 간부들에게 알렸더니 오히려 제가 동아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사실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5분도 안 돼서 글이 사라져 버렸고요. 이 대목에서 민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학교 홈페이지 게시글이 삭제되었다는 것은 외부의 압력 혹은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동아리 내부의 문제라고만 보기에는 상황이 심상치 않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했어요. 오빠가 아니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가을은 그때의 공포가 떠오른 듯 살짝 몸을 떨었다. 가람은 그런 동생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민주는 더 이상 가을의 이야기를 단순한 젊은 대학생의 불만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괴한 습격은 명백한 범죄였다. 그리고 그 배후에 숨겨진 의도와 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수첩을 꺼내 들고 가을의 이야기를 메모하기 시작했다. 혹시 그 괴한들의 특징이나 인상착의 같은 건 기억나? 민준의 질문에 가을은 고개를 저었다.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건장한 남자 두어 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오빠가 바로 쫓아가서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요. 가람은 덧붙였다.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어. 일반 양아치들이나 조폭 같은 느낌보다는 뭔가 훈련된 느낌이 들었어. 전문적인 무술은 아니었지만 몸놀림이 빠르고 노련했지. 가람의 증언은 민준의 뇌리에 더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단순한 동아리 횡령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그림이었다.
이제 가을은 자신의 조사가 밝혀낸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갈 차례였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민준에게 돌리고 준비해온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민준 오빠, 제가 휴학하고 나서 이 사랑 나눔 동아리의 실체를 파헤쳤어요. 이건 단순한 대학교 동아리가 아니었어요. 전국 각 대학에 지부가 있는 거대한 연합 동아리였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동행재단이라는 유명한 자선 단체가 있었습니다. 동행재단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민준의 눈썹이 크게 치솟았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동행재단은 그에게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에게도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어 있었다. 수십 년간 사회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대표적인 자선단체였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동행재단이라고. 가을아, 정말 확실해. 그 재단은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상식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다. 가을은 민준의 의심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빠,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찾아낸 자료들이 너무 명확해요. 이 재단은 전국적으로 수십 개의 봉사 단체를 산하에 두고 있어요. 연탄 나눔, 독거노인 돕기 같은 이름들로 위장하고 있었죠.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넘겨 동행재단의 조직도와 산하단체 목록, 그리고 각 단체들의 위장 활동 사례들을 보여주었다. 가람 역시 가을의 말에 힘을 실었다. 민준아, 내가 봤을 때 가을이 말이 맞아. 이 조직은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야. 너무나도 철저하고 계획적이야. 단순히 기부금을 횡령하는 걸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고. 가람은 자신의 경험과 직감을 토대로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괴한들의 정체가 단순한 동아리 간부들이 아닐 것이라는 그의 추측은 동행재단이라는 이름과 결합하여 민준의 머릿속에 섬뜩한 그림을 그렸다. 민준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가을이 정리해 놓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동행재단의 이름 뒤에 숨겨진 복잡한 계좌, 이체 내역, 각 산하단체의 불분명한 재정 지출 기록, 그리고 익명 기부금의 흐름 등 수많은 숫자들과 복잡하게 얽힌 조직도 앞에서 그의 눈빛은 점차 날카로워졌다. 경찰이라는 직업상 그는 수많은 위장 조직과 범죄를 접해왔다. 하지만 이처럼 거대한 규모로 선의의 탈을 쓴 조직은 전례가 없었다. 국민들의 신뢰를 최악의 방식으로 악용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자선단체 비리가 아니야. 거대한 사기극이자 범죄 조직일 가능성이 높아. 민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책임감이 실렸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이 복잡한 사건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경찰 조직의 한계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동행재단처럼 국민적 신뢰를 받는 조직을 정식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증거와 명확한 명분이 필요했다. 자칫 섣부른 움직임은 오히려 역풍을 맞아 자신마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공식적인 수사는 쉽지 않을 거야. 민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섣불리 움직이면 역으로 공격당할 수도 있어. 그들의 이미지와 대외적 명성을 생각하면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경찰 조직 전체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 언론 플레이도 만만치 않을 거고. 가람은 그런 민준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했지만 그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라도 시작해야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저들의 가면을 벗겨야 해.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거야. 가을이가 겪은 일처럼. 민주는 가람과 가을을 번갈아 바라봤다. 상처 입었지만 결연한 의지를 가진 가을, 그리고 동생을 보호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정의감으로 불타는 가람. 두 친구의 눈빛 속에서 민주는 자신의 사명감을 다시금 확인했다.
그는 직업 형사로서의 양심과 친구로서의 의리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정의가 우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알았어. 정식 수사는 어렵지만 나 혼자서라도 개인적으로 조사를 시작할게. 내가 가진 정보력과 채널을 이용해서 동행재단의 실체를 파헤쳐 볼게.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을이 건넨 자료들을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하지만 이건 절대로 외부에 발설하면 안 돼. 나도, 너희도 모두 위험해질 수 있어. 특히 너희 둘은 조심 또 조심해야 해. 이미 조직의 눈에 띄었을 수도 있으니.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와 당부가 동시에 실려 있었다. 가을과 가람은 민준의 결정에 안도하면서도 이제야 비로소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의 밤은 여전히 깊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둠을 밝힐 작은 불씨가 지펴지고 있었다. 사장, 위선의 가면 아래. 김민준 형사는 서가람의 집을 나선 후에도 한참 동안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동행재단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깊은 고뇌를 안겨주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신뢰와 명성, 거대한 조직 규모는 물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비리 의혹까지. 경찰 생활 동안 수많은 범죄를 목격해왔지만 이처럼 공공연한 선의의 탈을 쓰고 국민을 기만한 경우는 드물었다. 게다가 조직 내부의 은폐와 압력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은 그가 마주했던 어떤 사건보다도 난해하고 위험한 미궁으로 보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가을의 떨리는 목소리와 가람의 단호한 눈빛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리고 그의 직감은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님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었다. 민주는 평소처럼 조용한 방법으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경찰서 자신의 자리에서 그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행재단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재단이 설립된 배경, 주요 사업, 재정 보고서, 그리고 과거 언론 보도 자료들을 꼼꼼히 살폈다. 겉으로 드러난 정보들은 완벽에 가까웠다. 투명한 회계 감사, 수많은 성공적인 자선사업 사례, 각계각층의 찬사. 모든 것이 동행재단이 국민의 세금과 기부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모범적인 단체임을 증명하는 듯했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이러한 완벽함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다가왔다. 완벽함은 때로 그 내부의 깊은 균열을 숨기고 있기도 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동행재단 관련 내부자 정보나 의심스러운 소문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익명의 제보자나 과거 재단과 척을 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캐물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재단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모두가 연결되어 있거나 혹은 입단속이 철저히 되어 있는 듯했다. 민준의 마음속에 의욕은 더욱 커져만 갔다. 같은 시각 서가람 역시 동행재단의 심장부로 파고들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김민준이 제도권 안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면 가람은 그 바깥에서 직접적인 증거를 잡기 위한 임무를 자처했다. 그는 가을이 파악한 동행재단 산하 20여 개의 봉사단체 중 연탄 나눔 자선단체를 목표로 삼았다. 사랑 나눔과 같은 방식으로 회계 조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서가람은 평범한 사회 초년생의 모습으로 연탄 나눔 자선단체의 문을 두드렸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낡은 티셔츠 위에 후드티를 걸친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성실한 모범생이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성실하며 시키는 일은 마다 않고 묵묵히 해내는 전형적인 우수 봉사자 유형을 연기했다. 그의 등에는 봉사는 나눔의 미학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봉사단체에서 받은 듯한 배낭이 메어져 있었지만 그 배낭 안에는 고성능 소형 카메라와 도청장치,
그리고 작은 노트북 등 그의 은밀한 임무를 수행할 첨단 장비들이 들어 있었다. 첫 봉사활동 날 가람은 연탄을 나르고 물품을 정리하고 동료 봉사자들과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활동의 대부분은 정말 순수한 봉사활동처럼 보였다. 땀 흘리며 연탄을 나르고 추운 골목길에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봉사자들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가람은 그 속에서 진짜 선의를 발견했고 한편으로는 죄 없는 이들의 순수한 열정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다. 몇 주 동안 가람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활동하며 주변을 살폈다. 그는 봉사자들의 대화, 동아리 간부들의 움직임, 사무실의 분위기 등 모든 것을 예리하게 관찰했다. 회계 장부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단체의 재정 흐름을 파악하려 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들의 실제 가격과 구매 내역을 비교하거나 식사 준비 시 사용되는 재료의 양과 그에 따른 예산을 어림짐작하는 시기였다. 또한 동아리 간부들이 사용하는 사적인 대화 속에서 오고 가는 재정 관련 용어들을 놓치지 않고 기억했다. 이번 달에도 비부금 참 많이 들어왔던데 영수증 처리는 잘 됐겠지? 그럼요, 형님. 김 과장님이 알아서 척척 해주시죠. 회장님도 늘 만족하시잖아요. 그래. 어르신들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살아야지. 이런 파편적인 대화들이 가람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특히 김 과장이라는 이름과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그가 주목해야 할 인물들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그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연탄 나눔보다 더 중요함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람은 연탄 나눔 사무실에서 우연히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총무의 책상 위에 엑셀 파일이 열려있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지나가는 척하며 흘깃본 화면에는 2025년 3월 봉사활동 정산 내역 최종이라는 제목 아래 수많은 숫자와 함께 실제 지출, 보고 지출, 차액이라는 항목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차액 칸에는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가람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가을이 사랑 나눔 동아리에서 발견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방식의 회계 조작이었다. 실제 지출은 매우 적게 기록되어 있었고 보고 지출은 부풀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차액은 동행재단 상위 기관으로 올라가거나 혹은 알 수 없는 외부 유출로 분류되어 있었다. 총무가 돌아오기 전 가람은 마치 물건을 떨어뜨린 것처럼 능청스럽게 총무의 책상 근처로 다가가 쓰러진 볼펜을 줍는 척하며 재빨리 카메라로 화면을 촬영했다. 총무가 돌아왔을 때 가람은 아무렇지 않은 듯 밝게 웃으며 총무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하고 인사를 건넸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아직도 방금 찍은 사진의 뜨거움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밤 가람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촬영한 사진들을 확대하여 꼼꼼히 분석했다. 엑셀 파일에 담긴 숫자들은 너무나도 명확했다. 연탄 구입 비용, 식사 재료비, 인건비 등 모든 항목에서 상당한 금액이 부풀려져 있었고 그 차액은 그대로 증발하고 있었다. 심지어 익명으로 처리된 몇몇 거액의 기부금은 아예 장부에 기록조차 되지 않은 채 사라지고 있었다. 이 모든 증거는 연탄 나눔 자선단체가 동행재단이라는 거대한 비리 조직의 한 축임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가람은 민준에게 즉시 연락했다. 민준아, 내 직감이 맞았어. 연탄 나눔, 자선단체도 똑같아. 내가 직접 증거를 확보했어. 전화기 너머 민준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흘렀다. 정말이야?
자세한 내용은 집에서 얘기하자. 며칠 뒤 두 남자는 가람의 집에서 다시 만났다. 가을 역시 그 자리에 함께했다. 가람은 자신이 연탄 나눔 자선단체에 잠입하여 활동하며 포착한 단서들과 어렵게 촬영한 엑셀 파일 사진들을 민준에게 보여주었다. 민준은 가람이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하게 살폈다. 그의 눈빛은 점차 날카로워졌고 입가에는 냉소가 걸렸다. 이건 명백한 조작이야. 가을이가 찾았던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수법이네. 규모도 훨씬 크고. 민준은 사진 속의 숫자들을 분석하며 자신의 수첩에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경찰서 내부 정보와 비교 대조하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이제 더 이상 동행재단이 단순한 비리 의혹에 머물지 않는다는 건 확실해졌어. 이건 거대한 사기극이자 횡령이야. 국민을 기만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가람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가을은 그런 오빠와 민준 형사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제 이 증거를 가지고 언론에 공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경찰에서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게.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은 부족해. 가을아,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엑셀 파일의 일부 스크린샷과 몇몇 단서들 뿐이야. 이것만으로는 동행재단이라는 거대한 조직 전체의 비리를 입증하기에는 역부족이야. 특히 그들의 엄청난 영향력을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가람 역시 민준의 말에 동의했다. 민준이 말이 맞아. 섣부른 행동은 독이 될 수 있어. 저들은 엄청난 재력과 법률팀, 그리고 언론 플레이 능력까지 갖추고 있을 거야. 이 정도 증거로는 자신들의 이미지를 이용해 얼마든지 왜곡하고 은폐할 수 있다고. 심지어 우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다시 위협을 가할 수도 있고. 민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에겐 훨씬 더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동행재단의 심장부를 직접 꿰뚫을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 말이야. 그들의 모든 비리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들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엑셀 파일 사진은 중요한 단서였지만 거대한 코끼리의 다리 하나를 본 것에 불과했다. 동행재단이라는 거대한 악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더 깊이, 더 은밀하게 잠입해야만 했다. 그들의 앞에 놓인 길은 여전히 어둡고 험난했지만 이제 세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굳건한 결의가 그들의 눈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결의 뒤편에는 다가올 위험에 대한 그림자 또한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5장 첫 번째 습격. 가람이 촬영해온 연탄 나눔 자선단체의 엑셀 파일은 비리의 윤곽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그러나 민준 형사가 지적했듯 그것만으로는 동행재단이라는 거대한 뿌리를 뒤흔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 명백하고 더 강력하며 그들의 위선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다. 세 사람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에 빠졌다. 엑셀 파일 사진은 단지 스크린샷일 뿐이야. 원본, 파일 자체를 확보해야 해. 그래야 조작 불가능한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어. 가람은 생각에 잠긴 채 나직이 말했다. 가을이 덧붙였다. 그럼 연탄 나눔 사무실 컴퓨터에 원본 파일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면 모든 재단의 회계가 통합 관리되는 동행재단 본사 서버에 있을 수도 있고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을이 말이 맞아. 최상위 기관은 동행재단이겠지만 산하 단체들도 자체적으로 회계 시스템을 운영할 거야. 연탄 나눔 사무실이 가장 만만할 테니 그곳을 먼저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나 사무실 침투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가람이 이미 조직의 눈에 띄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모두를 긴장시켰다. 그는 이미 한 번 괴한들을 물리쳤지만 그것이 오히려 조직에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킨 역효과를 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다. 동생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의 정의를 위해서라도 그는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가람은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연탄 나눔 자선단체 사무실로 향했다. 검은색 후드티를 눌러쓰고 모자를 깊이 눌러쓴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다. 가을에게 습격당한 기억이 아직 생생했기에 그는 철저하게 주변을 경계하며 움직였다. 사무실 건물 근처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늦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평소에는 불이 꺼져 있던 건물 일부가 밝혀진 것을 보며 가람은 자신의 추측이 틀리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조직이 자신을 경계하고 있거나 혹은 이미 어떤 중요한 작업을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았다. 가람은 숙련된 움직임으로 경비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몇 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는 이미 지난 며칠간의 잠입 활동을 통해 그들의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파악해 둔 터였다. 건물 뒤편의 창고 창문을 통해 침투한 그는 어두운 복도를 조용히 따라 이동했다. 숨소리마저 조심하며 오직 발소리만 희미하게 복도에 울릴 뿐이었다. 목표는 총무의 사무실이었다. 총무의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가람은 능숙하게 특수 도구를 사용하여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찰칵하고 미세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그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텅 비어 있어야 할 사무실 안 예상치 못한 그림자들이 보였다. 총무의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열려 있었고 그 주위로 건장한 체격의 남자 5명이 둘러서 있었다. 그들은 진지한 얼굴로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들이 가람의 침입을 알아차린 것은 그가 문을 여는 아주 미세한 소리를 냈을 때였다. 누구냐? 5명의 시선이 일제히 가람을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경계심과 함께 침입자에 대한 노골적인 적개심이 번뜩였다. 가람은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천천히 모자를 벗어 던졌다.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5명 중 가장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소리치자 다른 4명의 괴한이 동시에 가람을 향해 돌진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제법 빠르고 공격적이었다. 하나는 가람의 심장을 겨누며 발차기를 날렸고 다른 하나는 옆에서 팔꿈치로 옆구리를 찍어내렸다. 가람은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젖혀 발차기를 피했고 동시에 옆구리를 노린 팔꿈치 공격을 가볍게 손으로 막아냈다. 쉬익 하는 바람 가르는 소리와 함께 가람의 발이 허공을 갈랐다. 태왕권의 첫 번째 움직임은 상대의 균형을 흐트러뜨리는 데 있었다. 그의 발은 상대의 정강이를 스치듯 지나갔고 괴한은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젠장! 얕볼 놈이 아니잖아! 괴한들이 소리쳤지만 가람은 이미 다른 괴한을 향해 몸을 날리고 있었다. 가람은 눈 깜짝할 사이에 첫 번째 괴한의 팔을 잡아 끌어 자신의 방패 삼아 2번째 괴한의 주먹을 막아냈다. 그리고는 그 팔을 지렛대 삼아 강력한 회전 발차기를 날렸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2번째 괴한의 얼굴이 돌아갔고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나머지 3명의 괴한은 가람의 압도적인 실력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숫자의 우위를 믿고 다시 달려들었다. 3명이 동시에 앞뒤 좌우에서 가람을 공격해왔다. 숨막히는 순간이었다. 가람은 잠시 눈을 감고 그의 온몸을 관통하는 에너지를 느끼는 듯했다. 태왕권은 단순한 무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기운처럼 가람의 육체와 정신을 하나로 연결하는 신비한 힘이었다. 크악! 가람의 입에서 낮게 깔린 기합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의 몸이 순간적으로 빛과 같은 속도로 회전했다. 오른발은 가장 가까이 있는 괴한의 복부를 강타했고
동시에 그의 왼팔은 뒤에서 달려드는 괴한의 턱을 정확히 노렸다. 우드득 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가 사무실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쓰러지는 괴한들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는 낙엽처럼 무력했다. 마지막 남은 2명의 괴한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정도의 실력은 듣도 보도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분명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무기를 꺼내들었다. 번쩍이는 칼날이 가람의 눈앞에서 휘둘러졌지만 가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상대의 칼날이 미쳐 닿기도 전에 몸을 숙여 파고들었다. 그의 손바닥은 마치 철퇴처럼 날아들어 괴한의 어깨를 강타했고 그 충격으로 괴한의 칼날은 허공을 갈랐다. 그리고 이어진 가람의 발차기가 괴한의 관자놀이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괴한은 그대로 뒤로 나가 떨어지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몸을 웅크렸다. 마지막 1명. 그 우두머리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싸울 의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쓰러져 신음하는 부하들을 바라보았다. 네, 이놈. 도대체 정체가 뭐야? 가람은 묵묵히 그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지만 그의 걸음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상대방을 압도했다. 우두머리는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부딪혀 넘어졌다. 가람은 그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알고 있겠지. 가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위협적인 말보다 강력했다. 회계장부 어딨지? 우두머리는 공포에 질려 눈을 피했지만 가람의 눈은 그의 시선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말해. 결국 우두머리는 작은 캐비닛을 가리켰다. 가람은 재빨리 캐비닛을 열었고 그 안에는 외장하드가 보였다. 그는 외장하드를 움켜쥐고 자신의 배낭에 넣었다. 이곳에서 당장 사라져. 그리고 다시는 이따위 더러운 짓을 하지 마. 만약 한 번이라도 더 이런 짓을 벌인다면 그때는 내 목숨이 날아갈 줄 알아. 가람은 우두머리를 거칠게 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는 쓰러진 괴한들을 한번 훑어본 뒤 재빨리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외장하드와 더불어 이 모든 싸움이 벌어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의자들을 바로 세우고 주변을 정리하는 냉철함까지 보였다. 그의 흔적은 어둠 속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가람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애써 진정시키며 사무실 건물을 빠져나왔다. 등에 맨 배낭 속 외장하드의 무게가 청금처럼 느껴졌다. 이것이야말로 동행재단의 위선을 벗겨낼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는 곧바로 김민준에게 연락했다. 민준아, 증거 확보했어. 가람의 목소리에는 짧지만 강렬한 승리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의 뒤를 쫓는 섬뜩한 그림자를 감지했다. 자신이 조직의 눈에 완전히 노출되었음은 분명했다. 한 번 싸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킨 그는 이제 조직의 제거 대상 1호가 된 것이었다. 그들의 추격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가람은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이 긴 싸움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다. 6장 반격의 서막. 어둠 속을 꿰뚫는 가람의 날카로운 눈빛은 뒤쫓는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다. 연탄 나눔 사무실에서 외장하드를 확보한 뒤 그는 곧바로 자신이 추격당하고 있음을 감지했다. 단순히 감시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을 제거하려는 살기가 느껴졌다. 그는 골목을 휘젓고 건물을 넘나들며 추격자들을 따돌리려 했지만 그들은 생각보다 훨씬 끈질기고 조직적이었다. 분명 그들이 자신에게 킬러를 보냈다는 증거였다. 숨막히는 추격전이 이어졌다. 어두운 도심의 골목길은
그의 격투 능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되었다. 한밤의 거리에서 펼쳐지는 은밀한 싸움은 스릴 넘쳤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위험으로 가득했다. 가람은 CCTV의 사각지대와 어두운 그늘을 이용하며 상대의 공격을 분산시켰다. 킬러들의 숫자는 끊임없이 늘어나는 듯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마치 사냥개처럼 그의 뒤를 쫓았다. 젠장. 끈질기네. 가람은 거친 숨을 내쉬며 좁은 골목길로 몸을 던졌다.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어두운 뒷골목을 휘젓고 건물의 담을 훌쩍 뛰어넘고 쓰레기통을 방패 삼아 몸을 숨기기도 했다. 하지만 킬러들은 마치 그의 움직임을 예측이라도 하는 듯 번번이 그의 도주로를 막아섰다. 이대로 도주만 계속하다가는 체력이 바닥날 것이 분명했다. 가람은 마침내 한적한 주차장 안쪽 깊숙한 곳에서 몸을 숨겼다. 그의 뒤를 바짝 쫓아온 킬러들은 주차장 입구를 에워쌌다. 대략 10명 남짓되는 킬러들이 어둠 속에서 거친 숨을 내쉬며 그를 압박해왔다. 그들의 눈에는 가람을 잡고야 말겠다는 섬뜩한 살기가 번뜩였다. 그들은 단순한 용역 깡패가 아니었다. 훈련된 몸놀림과 날카로운 시선은 그들이 전문적인 살인 청부업자임을 짐작케 했다. 서가람 씨,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킬러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냉정하게 입을 열었다. 그의 손에는 불빛 아래 번쩍이는 날카로운 단도가 쥐어져 있었다. 가람은 숨어있던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조급함이나 불안감은 없었다. 오히려 체념과 함께 섬뜩할 정도의 침착함이 감돌았다. 도망갈 생각은 없어. 다만 너희가 너무 많아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뿐. 우두머리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강심장이군. 하지만 과연 몇 명이나 상대할 수 있을까? 여기는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혀 있는 곳이야. 10분이면 충분해. 가람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뭐라고? 우두머리가 어이없다는 듯 되묻자마자 가람의 몸이 폭풍처럼 움직였다. 태왕권의 진정한 힘이 발현되는 순간이었다. 첫 번째 킬러는 가람의 주먹이 얼굴에 닿기도 전에 허공을 향해 몸이 솟구쳤고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멀리 내동댕이 쳐졌다. 그 충격으로 그는 미처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정신을 잃었다. 나머지 킬러들은 경악했다. 그들은 가람의 스피드와 파워에 압도당했다. 우두머리가 총 꺼내! 하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가람은 물 흐르듯 유연하게 적진 속을 파고들었고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실려 있었다. 그의 오른발은 상대의 복부를 정확히 가격했고 이어지는 왼손은 뒤에서 달려드는 킬러의 목덜미를 휘감았다. 가람은 한 팔로 한 명을 제압하고 그를 방패 삼아 다른 킬러의 칼날을 막아냈다. 그리고는 몸을 회전시키며 그의 방패로 삼았던 킬러를 옆으로 던져 다른 킬러들과 부딪히게 만들었다. 한 번에 3명이 쓰러져 나가 떨어지는 모습은 압도적이었다. 뭐하는 놈이지? 킬러들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그들은 일생을 폭력과 살인에 바쳤지만 이토록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대를 만난 적은 없었다. 가람의 움직임은 단순히 기술적인 것을 넘어선 마치 예술가도 같았다. 그의 발차기는 빠르고 강력했고 그의 손길은 마치 실크처럼 부드럽게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가람은 잠시의 틈도 주지 않았다. 한 명이 쓰러지면 그의 시선은 이미 다음 상대를 향해 있었다. 그는 킬러들의 무기를 재빨리 빼앗아 던져버렸고 맨손으로 상대를 제압하는데 망설임이 없었다. 킬러들의 필사적인 공격은 번번이 가람의 능수능란한 방어와 강력한 반격에 부딪혀 허공을 갈랐다.
주차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철로 만들어진 듯한 가람의 주먹과 발은 킬러들의 몸을 강타했고 그들의 비명과 함께 둔탁한 타격음이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불과 몇 분이 지나지 않아 10명의 킬러들은 모두 쓰러져 신음하거나 기절한 상태로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가람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쓰러진 킬러들의 무기를 한데 모아 던져버린 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우두머리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오지 마라. 내 경고는 딱 한 번뿐이야. 가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맹렬한 위협보다 강력했다. 너희 우두머리에게 전해 나를 막으려 들면 너희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가람은 경고를 마친 뒤 배낭을 굳게 움켜쥐고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가 떠나간 주차장에는 쓰러진 킬러들의 신음소리만이 가득했다. 이 사건은 동행재단의 가람의 존재를 더욱 명확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인물이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가람은 안전한 곳에 몸을 숨긴 뒤 김민준 형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한밤중에 울리는 가람의 전화에 민준은 긴장된 표정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가람아, 무슨 일이야? 무사한 거야? 무사해. 예상대로 추격자들이 붙었어. 10명 정도 됐는데 모두 처리했어. 가람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10명을 혼자서? 너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증거는? 확보했어. 지금 가지고 있어. 지금 당장 만날 수는 없으니 내일 아침에 보자. 대신 민준아, 너도 조심해. 이제 그들도 내가 개입했다는 걸 알 거야. 가람은 친구에게도 경고를 잊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김민준 형사는 가람에게서 외장하드를 넘겨받았다. 밤샘 작업으로 피곤해 보이는 가람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민주는 외장하드를 자신의 수사팀에 넘겨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곧바로 외장하드에 담긴 내용들은 동행재단의 추악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연탄 나눔 자선단체 회계장부 조작 내역은 물론 그리고 이 돈이 최종적으로 흘러들어가는 곳이 동행재단 본사라는 것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동행재단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민주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확보된 증거 자료와 함께 동행재단의 비리를 공식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자신의 상관에게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확신과 정의감이 실려 있었다. 서장님, 이 증거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동행재단은 단순한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거대한 범죄 조직입니다. 국가적인 규모의 횡령과 사기, 심지어 살인교사 혐의까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수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관인 이 서장의 표정은 민준의 예상과는 달랐다. 보고서를 훑어보던 이 서장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드리워졌지만 이내 싸늘하게 굳어졌다. 김 형사, 이게 무슨 소리야? 동행재단이라니. 그 재단이 어떤 재단인 줄 알고 함부로 이런 보고서를 가져왔나? 이건 자네의 오해야. 이 서장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편함과 함께 질책의 기색이 엿보였다. 서장님,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 외장하드 안에 모든 것이. 민주는 외장하드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서장은 탁자를 손으로 내려치며 민준의 말을 끊었다. 닥쳐! 김 형사! 자네는 아직 젊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세상에는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 동행재단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이 사건에서 손 떼! 그리고 이 보고서 누가 봐도 조작된 자료야. 지금 즉시 파기하도록 해. 민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의 상관이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경찰 고위직이 눈앞에 명백한 증거를 묵살하다니. 서장님, 이게 어떻게 조작된 자료입니까? 제가 직접 확보한. 말이 안 통해. 이 사건에서 손 떼라고. 자네 경찰 생활 계속하고 싶지 않아? 이 서장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민주는 자신의 상관이 조직의 비리에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그에게 싸늘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 서장의 반응은 그가 이미 동행재단으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거나 혹은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가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경찰 조직의 윗선까지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민주는 좌절감에 빠졌다. 민주는 분노를 억누르며 이 서장의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손에는 파기하라는 명령을 받은 외장하드가 들려 있었다. 그는 복도를 걸으며 자신도 모르게 이를 악물었다. 경찰 조직 내부까지 뻗어 있는 거대한 악의 실체. 이 모든 사실을 가람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들 앞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한 장벽이 서 있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제도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들 자신이 표적이 될 수도 있었다. 반격의 서막은 이처럼 차갑고 절망적인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7장 심장의 한복판으로. 김민준 형사는 이 서장의 사무실을 나서는 내내 심장이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굳건히 믿어왔던 정의와 상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눈앞에 명백한 증거를 묵살하고 사건을 덮으려는 상관의 모습은 그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동행재단의 그림자가 경찰 조직의 윗선까지 깊숙이 드리워져 있음을 깨달은 그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적과 싸우고 있는지 다시금 실감했다. 민주는 자신이 파기하라는 명령을 받은 외장하드를 주머니에 단단히 움켜쥐었다. 이것은 그가 가진 유일한 희망이자 동시에 목숨을 걸어야 할 증거였다. 그는 곧바로 가람에게 연락했다. 가람아, 내 예상보다 더 심각해. 이 서장이 사건을 덮으려고 해. 심지어 나보고 손 떼고 증거는 파기하라고 지시했어. 가람의 목소리는 짧은 침묵 끝에 무겁게 깔렸다. 예상했던 대로군. 역시 저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포기할 수는 없어. 더 이상 공식적인 절차는 기대하기 힘들어. 우리 둘이 직접 움직여야 해.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할 때인 것 같아. 좋아. 뭘 원해? 가람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이미 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민주는 가람과 다시 만났다. 가을 역시 그 자리에 함께했다. 민주는 며칠간 조사한 동행재단의 주요 간부들과 최고 결정권자, 그리고 핵심 사무실의 위치 등 자신이 알아낸 모든 정보를 공유했다. 그의 얼굴에는 격정적인 분노와 함께 싸움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결론은 하나야. 동행재단 본사 사무실에 잠입해서 그들의 모든 비리를 한꺼번에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 단순히 장부나 회계 자료를 넘어 이 모든 음모를 계획하고 지시한 자들의 기록 같은 것들이 담긴 자료가 필요해. 본사 사무실, 그건 경비가 삼엄할 텐데요. 가을의 얼굴에 걱정이 서렸다. 연탄 나눔 사무실과는 차원이 다른 보안이 철통 같을 터였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과 24시간 경비 인력이 상주하고 있을 거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람이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잖아. 민주는 가람을 바라보았다. 가람은 피식 웃었다.
건물 설계 도면과 보안 시스템 정보를 구할 수 있을까? 그래. 나는 내부 정보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게. 너는 그 정보를 가지고 사무실에 침투하는 계획을 짜줘. 민준의 눈빛은 비장했다. 이 싸움은 우리 셋의 목숨이 걸린 싸움이야. 실수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수도 있어. 그날부터 두 사람의 치밀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민주는 자신의 비공식 채널을 통해 동행재단 본사 건물의 보안 시스템 구조와 경비 인력의 순찰 동선, 비상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은밀하게 수집했다. 그는 과거 강력계 형사 생활 동안 쌓았던 인맥과 정보망을 총동원했다. 특히 보안업계의 발이 넓은 정보원으로부터 재단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핵심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최고 수준의 지문 인식 시스템, 레이저 센서, 동작 감지 센서, 그리고 다수의 CCTV가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가람은 민준이 건네준 설계 도면과 보안 시스템 정보를 바탕으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완벽한 침투 경로와 탈출 경로를 그려냈다. 그는 태양권을 전수받은 후에도 강도 높은 체력 훈련과 격투 기술 연마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가 가진 태왕권은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상대를 제압하는 본능적인 전투 센스였다. 그리고 D-Day가 찾아왔다. 칠흑 같은 어둠이 도시를 잠식한 밤이었다. 가람은 민준으로부터 마지막 정보를 전달받았다. 메인 서버실은 지하 2층, 재단 대표이사실은 펜트하우스야. 어느 곳이든 먼저 증거를 확보하는 쪽이 성공이야. 최대한 빨리, 조용히 움직여야 해. 경비 인력은 총 20명. 새벽 3시에 교대 시간이 있지만 이때 오히려 경비가 강화될 수 있으니 주의해. 민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그는 건물 외부에서 가람의 침투를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람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걱정 마. 내가 해낼게. 가을이는 가을이는 안전한 곳에 대기 중이야. 그녀의 안전이 최우선이야. 가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생의 안전이 그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가람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거미처럼 건물에 밀착하여 미세한 돌출부와 창틀을 이용해 한 층 한 층 소리 없이 기어 올라갔다. 레이저 센서를 피하고 움직이는 CCTV의 사각지대를 계산하여 몸을 움직였다. 건물 중간층에 위치한 작은 환기구를 발견한 가람은 정교한 손놀림으로 환기구 커버를 벗겨내고 그 안으로 몸을 우겨 넣었다. 좁고 어두운 환기구를 기어가는 동안 먼지와 매연이 그의 폐를 압박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목표를 향해 빛나고 있었다. 환기구를 통해 침투한 곳은 직원 휴게실이었다. 아무도 없는 휴게실을 빠져나와 복도를 조용히 걸었다. 민준이 제공한 설계 도면은 그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보안 게이트 앞, 그는 특수 장비를 이용해 지문 인식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삑하는 짧은 신호음과 함께 육중한 철문이 스르륵 열렸다. 내부로 진입하자 예상했던 대로 경비는 더욱 삼엄해졌다. 복도 곳곳에 배치된 동작 감지 센서와 열 감지 카메라를 피해야 했다. 그는 그림자처럼 벽에 밀착하여 몸을 움직였고 심호흡을 가다듬어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마저 통제했다. 복도 끝에 다다르자 2명의 경비원이 순찰을 돌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무장한 상태였고 한 손에는 휴대용 스캐너를 들고 복도를 훑고 있었다. 가람은 재빨리 비상계단으로 몸을 숨겼다. 2 경비원이 계단을 지나쳐 다시 복도 끝으로 사라지자 그는 재빠르게 계단을 타고 지하 2층 서버실로 향했다. 서버실 문 앞에는 한 명의 경비원이 지키고 서 있었다. 거구의 경비원은 건장한 체격을 자랑하며 문 앞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최대한 소리 없이 제압해야 했다. 가람은 경비원 뒤로 조용히 다가섰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의 움직임은 마치 사냥감을 쫓는 맹수 같았다. 경비원이 무심코 고개를 돌리는 순간 가람의 오른손이 그의 뒷목을 강타했다. 퍽 하는 짧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경비원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다. 가람은 쓰러지는 그의 몸을 받아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고 감지 센서에 걸리지 않도록 구석으로 옮겼다. 서버실 안으로 들어선 가람의 눈앞에는 엄청난 규모의 서류들과 컴퓨터 서버들이 비장한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었다. 수많은 전선들과 깜빡이는 불빛들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느껴졌다. 그는 곧바로 메인 서버를 찾았다. 민준이 준 정보에 따르면 이 서버에는 동행재단의 모든 데이터가 백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가지고 온 휴대용 디바이스를 메인 서버에 연결하고 데이터를 추출하기 시작했다. 진행률 1%, 5%, 10%. 화면 속 숫자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올라갔다. 그때였다. 거기 누구야? 갑자기 서버실 문이 열리며 3명의 경비원이 들어섰다. 그들은 쓰러진 경비원을 발견하고 이상함을 눈치챈 것이 분명했다. 그들의 손에는 권총이 쥐어져 있었고 가람을 향해 조준되었다. 가람은 상황을 재빨리 판단했다. 데이터 추출은 아직 한참 남았지만 지금 이대로는 너무 위험했다. 그는 한 손으로 서버에 연결된 디바이스를 보호하며 나머지 한 손으로는 전투 태세를 취했다. 꼼짝 마! 당장 손들어! 경비원들이 소리쳤지만 가람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빠르게 서버렉 뒤로 몸을 숨겼다. 탕, 탕, 탕. 총성이 울려 퍼졌고 총알은 그가 방금 서 있던 자리를 스쳐 지나갔다. 서버실 내부는 순식간에 총성과 함께 전장으로 변했다. 가람은 서버렉과 기기들을 방패 삼아 경비원들의 시야를 가렸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유령과 같았다. 한 명의 경비원이 서버렉 뒤를 살피기 위해 다가서는 순간 가람은 기습적으로 튀어나와 그의 권총을 낚아채 버렸다. 당황한 경비원이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가람은 그의 손을 꺾어 무력화시켰다. 남은 2명의 경비원은 권총을 난사하며 그를 압박했다. 가람은 빼앗은 총으로 경비원들의 손에 쥐어있는 총을 겨냥해 재빨리 발사했다. 경찰대학 특급사수 출신이었던 서가람의 총성 2방. 탕, 탕. 권총은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었다. 이제 그들은 맨몸으로 가람과 싸워야 했다. 경비원들은 프로페셔널한 전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가람의 압도적인 태왕권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한 명은 가람의 발차기에 복부를 가격당해 그대로 쓰러졌고 다른 한 명은 주먹 한 방에 턱을 맞고 정신을 잃었다. 서버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가람은 빠르게 서버로 돌아가 데이터 추출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확인했다. 진행률 70%.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 그는 초조해졌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더 많은 경비원들이 몰려올 것이 분명했다. 그때 천장에서 철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 이어서 육중한 소리와 함께 서버실 문이 열렸다. 이번에는 5명의 무장한 경비원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총알이 발사된 흔적과 쓰러져 있는 동료들을 발견하고 격렬하게 흥분했다. 이 빌어먹을 자식! 꼼짝 마! 그들은 가람을 향해 총을 겨누었고 가람은 이제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는 서버 뒤에 몸을 숨겼지만 그들은 총을 쏘며 접근해왔다. 가람은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데이터 추출은 90% 이상 진행되었다. 이제 탈출해야 한다. 그는 서버에 연결된 디바이스를 급히 분리하고
경비원들을 향해 연막탄을 던졌다. 푸시시식. 매캐한 연기가 서버실을 순식간에 뒤덮었고 경비원들은 기침하며 시야를 잃었다. 그 혼란을 틈타 가람은 서버실 문을 부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복도에는 이미 지원 병력이 도착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잡아! 저놈을 놓치지 마! 가람은 그림자처럼 복도를 질주했다. 그의 뒤에서는 수많은 발소리와 총성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 모든 비리를 세상에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으니까. 그 증거가 바로 그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이유였다. 그는 민준에게 마지막 신호를 보냈다. 데이터 확보. 탈출 중. 민준은 가람의 신호를 확인하고 숨을 크게 내쉬었다. 이제 자신의 차례였다. 그는 건물 외부에서 가람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시작했다. 동행재단의 심장부를 강타한 가람의 용감한 행동은 이제 전면전의 서막을 알리는 불꽃이 되었다. 그들의 거대한 위선은 이제 세상에 드러날 일만 남았다. 8장. 정의의 파고. 칠흑 같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서가람은 동행재단 본사 건물에서 벗어나 어둠 속으로 질주했다. 그의 뒤에서는 무장한 경비원들의 발소리가 끊임없이 따라왔고 총성이 간헐적으로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동행재단의 모든 비리가 담긴 외장하드가 단단히 쥐어 있었다. 이 외장하드야말로 그가 목숨을 걸고 사수한 정의를 위한 희망의 빛이었다. 가람은 민준에게 보낸 데이터 확보, 탈출 중 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끝으로 통신을 끊었다. 혹시 모를 위치 추적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미리 파악해둔 도심의 복잡한 지하도를 통해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시작했다. 좁고 어두운 지하도는 경비원들에게는 미지의 공간이었지만 가람에게는 오랜 시간 단련된 몸놀림으로 능숙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주로였다. 이따금씩 마주치는 지하도 관리인이나 새벽 노동자들의 놀란 시선을 뒤로하며 그는 오직 앞만 보고 달렸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머릿속은 오직 외장하드의 안전과 가을의 얼굴로 가득했다. 건물 외곽에서 대기하던 민주는 가람의 메시지를 받자마자 움직였다. 그는 재빨리 신고를 위장하여 동행재단 건물 주변에 작은 소동을 만들었다. 거짓 화재 신고나 수상한 물건 신고로 주변 경찰 병력의 시선을 돌려 가람이 더 쉽게 탈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한 것이다. 이로 인해 경비원들은 건물 내부의 가람 추격과 외부의 경찰 대응 사이에서 혼란에 빠졌다. 그 혼란 속에서 가람은 마침내 지하도와 연결된 출구를 통해 도심의 인파 속으로 무사히 녹아들 수 있었다.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가람은 민준과 미리 약속했던 장소에서 극적인 재회를 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승리감으로 충만했다. 확보했어, 민준아. 이 안에 그들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 가람은 손에 든 외장하드를 내밀었다. 민준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외장하드를 건네받았다. 수고했어, 가람아. 정말 수고했어. 이제부터는 내 차례야. 그 자리에서 민준은 외장하드에 담긴 자료들을 대략적으로 확인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단순한 회계 비리 수준을 넘어선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범죄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익명 기부금의 해외 비자금 조성, 정치권 로비 내역, 심지어 재단의 반기를 드는 인물들에 대한 감시와 협박, 그리고 가을에게 일어났던 괴한 습격의 배후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이것을 세상에 공표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느꼈다. 민주는 재빨리 몇몇 언론사에 연락을 취했다. 물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익명의 제보자로서 동행재단의 비리 자료가 담긴 외장하드를 세상에 알린 것이다. 언론은 특종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즉시 자료 분석에 착수했다. 한두 개의 언론사가 아니었다. 동시에 여러 매체가 이 비리 보도에 뛰어들기 시작했고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일간지 일면에는 동행재단 국민기부금으로 비자금 조성이라는 헤드라인이 대문짝만하게 실렸고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는 동행재단 관련 내용으로 도배되었다. TV 뉴스에서는 밤새 긴급 편성된 보도 특보가 이어졌다. 사랑을 나누는 이들의 동행. 이라는 아름다운 슬로건 아래 숨겨져 있던 추악한 민낯이 여과 없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동행재단의 총체적 비리는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믿었던 자선단체의 배신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악했고 재단에 대한 비난 여론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재단 홈페이지는 비난 댓글로 마비되었고 분노한 시민들은 재단 앞에서 항해 시위를 벌였다. 이 모든 것은 김민준 형사와 서가람 그리고 서가을이 목숨을 걸고 밝혀낸 진실의 힘이었다. 한편 언론 보도가 터져나오기 직전 동행재단의 실질적인 수장인 박재욱 대표는 자신의 왕국이 무너졌음을 직감했다. 예상치 못한 익명의 제보가 모든 언론사에 뿌려진 것을 그에게 매수된 언론사 임원들을 통해 먼저 알게 되었다. 박 대표는 내일 오전이면 모든 비리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었던 도주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인천으로 향했다. 해외로 밀항하여 모든 책임을 피하려는 속셈이었다. 이 사실은 민준을 통해 가람에게 전달되었다. 민준은 박 대표의 차가 인천항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가람아, 박재욱 대표가 인천항으로 도주 중이야. 아마 해외로 밀항하려는 것 같아. 민준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밀항이라고? 가람은 망설일 틈도 없이 차를 몰고 인천으로 향했다. 거친 엔진 소리가 새벽의 고속도로를 갈랐다. 그의 심장 박동도 엔진 소리만큼이나 거세게 뛰었다. 저 자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 그는 단순한 비리 인사가 아니다. 나와 가을, 그리고 수많은 희생자들의 아픔에 대한 최종 책임자다. 밤늦도록 이어진 추격 끝에 가람은 한적한 인천항에 도착했다. 부두에는 이미 10여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박 대표가 탑승할 화물선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다. 박 대표의 마지막 보루, 그를 보호할 행동대원들이었다. 가람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가람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사를 끝까지 쫓아온 가람을 발견하고 분노에 찬 얼굴로 달려들었다. 이 빌어먹을 자식! 감히 끝까지 쫓아와! 킬러들 중 우두머리가 소리치자 10명이 넘는 사내들이 동시에 가람을 향해 돌진했다. 항구의 새벽 공기는 살벌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가람은 싸움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수 없었다. 이 순간이야말로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싸움이었다. 그의 태왕권은 다시 한번 항구의 밤을 불태웠다. 킬러들의 주먹과 발이 사방에서 날아들었지만 가람의 움직임은 그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마치 춤을 추듯 상대의 공격을 흘려내고 빈틈을 파고들어 치명적인 일격을 날렸다. 퍽, 퍽, 우드득. 뼈가 부딪히고 살이 찢기는 소리가 난무했다. 가람의 주먹은 강력했고 그의 발차기는 상대를 멀리 날려버렸다. 한 명이 쓰러지면 다른 한 명이 달려들었고 가람은 잠시도 쉴 틈 없이 태왕권을 펼쳤다. 싸움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갯바위를 때리듯 맹렬하고 거칠게 이어졌다. 수적으로 압도적인 열세였지만
가람의 전투력은 10명을 가뿐히 능가했다. 불과 몇 분 만에 10명이 넘는 행동대원들이 차례로 쓰러져 부두 바닥에 널브러졌다. 그들의 눈에는 패배와 함께 깊은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이제 가람의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박재욱 대표는 화물선 난간에 위태롭게 서서 가람의 경이로운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체념의 빛이 역력했다. 박재욱,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가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쇠사슬보다 강하게 박 대표의 발목을 붙잡았다. 젠장! 내 놈은 도대체 정체가 뭐야? 박 대표는 분노와 함께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이내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가람을 향해 겨눴다. 탕! 탕! 박 대표의 총성은 가람의 심장을 겨냥했지만 가람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번개처럼 몸을 돌려 총알을 피했고 망설임 없이 배 위로 몸을 날렸다. 밀항을 시도하던 화물선 위에서 최후의 혈투가 벌어졌다. 선장은 당황하며 배를 멈추려 했지만 이미 승선한 가람과 박 대표의 싸움을 막을 수는 없었다. 가람은 순식간에 박 대표의 품에 파고들어 그의 권총을 낚아챘다. 그리고 박 대표의 팔을 꺾어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내가 경찰 출신만 아니었다면 당신은 이미 내 손에 죽었을 거야. 내가 경찰 출신이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라. 박 대표의 눈에는 마지막까지 추악한 욕망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규했다. 가람은 박 대표를 붙잡아 단단히 결박한 뒤 배를 돌려 육지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비로소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긴 여정의 끝을 알리는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얼마 후 김민준 형사는 동행재단 비리 수사 전담팀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그가 이끄는 수사팀은 가람이 확보한 외장하드 속 자료를 바탕으로 동행재단의 모든 비리와 범죄를 낱낱이 파헤쳤다. 경찰서장 및 비리에 연루된 경찰 관계자들도 줄줄이 구속되었고 동행재단과 관련된 수십 개의 산하단체들도 해체 수순을 밟았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박재욱 대표를 비롯한 동행재단의 주요 간부들은 횡령, 배임, 사기, 협박, 심지어 살인 교사 혐의까지 더해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의 순수한 기부금과 선의를 악용한 그들의 추악한 범죄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후 서가을은 다시 학교로 복학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밝고 환한 미소로 캠퍼스를 거니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가을은 자신의 아픔과 경험을 거울 삼아 비리가 없는 진짜 자선활동 동아리인 사랑나눔을 재건했다. 과거의 사랑나눔이 위선으로 가득 찬 껍데기였다면 그녀가 재건한 사랑나눔은 투명하고 진정한 봉사의 정신으로 가득 찬 희망의 빛이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봉사의 의미를 가르쳤고 새로운 사랑나눔은 많은 학생의 참여 속에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동아리로 다시 태어났다. 서가람은 조용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의 활약은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민준 형사와 서가을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진정한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그는 가을의 곁을 든든히 지키며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가을은 가끔 오빠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빠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었고, 내가 경험한 고통이 헛되지 않을 수 있었다. 가람의 굳건한 태왕권이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였다면 가을에 깨어있는 눈과 꺾이지 않는 용기는 진실을 찾아내는 아름다운 용기였다. 이들의 이야기는 비록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마침내 정의와 사랑이라는 밝은 햇살 아래 활짝 피어나는 희망의 서사시로 기억될 것이다.
어둠의 그림자가 다시 들이운다 해도 그들은 언제나 빛을 찾아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영웅이 필요한 법이다.